3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살 때 70억 대출해. 그럼 뭐 2배가 넘는 돈을 대출하지.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200억, 250억 대출하기 쉬울까? 3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사기가 오히려 쉬워. 이 부담을 줄이려면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중에 네 번째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뭐 3, 40억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입지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고 맞아. 좋은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맞아.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현금 뭐 100억, 뭐 200억, 300억 있으신 그분들도 이런 거 따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 30억 이상형 현찰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문데 뭐 얼마 전에 뭐 부자 보고서 뭐 이런 거 보니까 은행에 10억만 있어도 뭐 0.1%인가 0.01%인가에 드는데 30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100억, 300억? 그래, 유튜브에서 받고 우리가 300 쓸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그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존재는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고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매주 만나니까요.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막 희귀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 질병 걸린 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닌 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된 분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 존재하는 분들을 제가 매주 몇십 명씩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배경 설명.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10억만 해도 0.몇 뭐 퍼센트는 모르겠고 수만 명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10억만 해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은행에 그 정도 갖고 있는, 물론 집 한 채 있고 10억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면서 10억 여유 자금 있는 분이 있고 뭐 그 다른 거 없는데 10억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 40억 있으면 또 이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이 적다고 느낄까 많다고 느낄까? 애매하다. 뭘 하기에? 건물 사기에. 그러니까 건물 사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3, 40억이면 마음의 충만감을 느껴. 근데 이제 건물을 알아보는 순간 충만감이 쪼그라들지. 풍선을 물속에 넣은 것처럼 쪼그라지는 느낌. 자, 그러면 100억은 어떤 느낌일까? 팽팽. 100억은 상당히 만족감을 뭐 그 이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이 100억을 갖고 있는 분은 그 경험이 이전에 여러 번이었을까? 이제 처음일까? 둘 다. 이전에 여러 번이었던 분은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번이었다는 거는 100억 있었는데 소진했는데 또 생기고 소진했는데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잘 돼서 뭐 팔았다가 다시 또 사고. 그게 몇 년 텀일까? 이게 되게 드문 일이야. 거의 이제 10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이 경험 자체가 처음이야. 10억 있을 때도 처음이고 30억 있을 때도 처음이야. 50억 있을 때도 처음이고. 근데 이제 10억이나 30억 구간은 두 번 정도일 때가 있어. 왜? 그때 돈을 한번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 뒤에 한 번 더 모을 수는 있어. 100억 정도면 처음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금액대에서 건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서 뭐 얼마짜리를 산다고 쳐. 뭐 100억 정도를 더 대출해서 200억짜리를 산다고 해. 내지는 더해서 뭐 300억 미만짜리를 산다고 해. 만족스러운 건물 볼 수 있을까? 없습니다. 네, 만족이 없습니다. 1000억이 있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1조 있어 본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1조가 있어도 만족할 만한 걸 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1000억까지는 제가 뭐 2000억까지도 봤으니까, 이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 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30억, 보통 30억 가지고 집 산다면 만족할 만한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돈을 갖고 있기 전에 갖고 싶은 집이 있었고,
내가 이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집값은 또 올랐고 뭐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올랐으니까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이 노력을 해가지고 갖게 된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보면 너무 좋다 하기가 어려워. 그만한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노력 전에는 저 정도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노력이 들어와서 이걸 갖게 되면은 저걸 보고 만족하지가 않아.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 좀 더 위를 바라지. 그래서 30억 정도가 있었을 때 100억짜리 건물 보면은 내 돈이 이 정도 가치인가? 내가 이걸 사고도 대출이자를 이만큼 내야 되나? 맞아. 그치? 100억이 있으면 어때? 100억이 있으면 3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살 때 70억 대출해. 그럼 뭐 2배가 넘는 돈을 대출하지.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200억, 250억 대출하기 쉬울까? 여기 대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담이 커. 이 부담을 줄이려면 100억이 있으면서 200억 이상 대출을 할 때는 월 소득이 적어도 1억 넘어가야 돼. 편안하게 대출 이자 뭐 이런 거에 부담을 안 느끼려면 1억이 아니라 한 2억 이상 월 소득이 돼야 돼. 세후. 그러니까 100억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키워가지고 팔았어. 그래서 100억이 생겼어. 그러면 소득은 없는 상태잖아. 아니면 소득이 줄거나. 이 상태에서 대출을 2배수 이상 해가지고 건물을 산다? 저지르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100억 가지고 그러면 100억만 대출해서 200억짜리 산다. 마음에 안 들어. 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100억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보통 말할 그런 정도의 금액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돈 가치가 낮아지고 해서 100억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는 종종 뭐 매주 만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실제로 나가서 보면 100억이 이 정도야? 뭔가 번듯할 것 같잖아. 100억이면. 그치? 그리고 좀 도로에 나와 있을 것 같고 코너일 것 같고 누가 봐도 건물이다 이런 느낌. 그치? 근데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그러면 건물 주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편의시설 이런 거? 100억도 따져야 되냐? 당연히 따져야 돼. 500억이 넘어가줘야 500억이면 안쪽에 있는 거 사기는 좀 어렵거든. 500억 이상이야 그것도. 넘어가야 돼. 500억 되더라도 안쪽에 있는 건물인 경우들이 많아. 규모가 좀 커버리면. 땅 크기가 크면. 근데 100억, 현금 100억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건물을 산다? 그거는 그러기가 어려워. 월소득도 받쳐줘야 되고 지금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집에서의 만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건물을 살 수가 있어. 그럼 100억 가지고 200억짜리 살 거냐 300억짜리 살 거냐 400억짜리 살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지. 그치 부담이 확 오지. 100억이 있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이 확 와. 저지르기가 쉽지 않아. 3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사기가 오히려 쉬워. 왜? 왜냐면요. 보편적으로 워낙에 많이 하니까. 이 강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짜리 밑은 괜찮은 거 찾기가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선이야. 차를 사려면 모닝은 사야 되잖아요. 모닝 밑에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물론 뭐 중고차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거 보편적으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하게 되는데 100억 가고 300억 대출해서 400억짜리 산다? 대출이자 얼마야? 사업을 웬만큼 크게 한다고 해도 그거에 편안함을 느낄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가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사기가 비슷한 비율의 대출해서 그 정도를 사기가 쉽지 않아. 그럼 100억 가지고 200억짜리 산다 치면 내지는 100억 가지고 250억짜리 산다 치면 주변 편의시설 당연히 따져야 돼. 당연히 따져야 돼. 물론 이전에 작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100 몇십억 가지고 800 얼마짜리를 사셨어. 800 몇십억짜리를 산 적이 있었어. 이자가 3억이었나 뭐 하여간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2억 내외였고 1억씩을 감당해야 됐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감당하고 계시겠지. 근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분은 현금 소득이 많았어. 그때 당시 3억 이상이었단 말이야. 세후 기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득은 다 세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 그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네,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250억, 300억 안쪽짜리의 건물을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정도 건물도 주변 편의시설을 안 따질 수가 없어.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변 편의시설을 따진다는 건 뭐냐면 건물이 위치가 좋으면 주변 편의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구리가 많으면 뱀이 있는 거고 뱀이 많으면 개구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늘하기보다 둘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벌이 많으면 뭐 꽃이 있는 거고 꽃이 많으면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건물이면 주위에 지금 이 건물이라는 거는 주거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생 건물이에요. 사무실이나 상가.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주변의 상권들이 발달하거나 사무용품을 팔거나 아니면 뭐 식당이거나 아니면 뭐 술 마시는 곳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선후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뭐 그거는 지역마다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요 두 가지가 다 서로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억, 300억 요런 위치로 갔더니 주변이 잘 된 데로 갔더니 건물이 작아. 근데 요런 게 좀 빠져. 그랬더니 건물이 커져. 딜레마다. 그쵸. 그쵸. 근데 건물은 여기가 그럴싸해. 멋있어. 크고 또 대로에 나와 있어. 뭐 상업지는 아니지만 3종이야. 내지는 뭐 한 상업지인데 조금 뭐 이거보다는 더 커. 그리고 이게 지역을 달리할수록 강남을 벗어나면 더 커지고 서울을 벗어나면 훨씬 더 커지고 서울을 벗어났더니 완전 랜드마크 크고 막 진짜 멋있는 건물이야. 이럴 때가 있고 그럼 들어왔더니 작아. 근데 가봤더니 거기도 주위에 막 뭐가 좋아. 그러니까 서울 강남 내에서는 여기는 작으면서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여기는 건물이 좀 더 크면서 편의시설이 별로야. 근데 아예 떠났더니 주위에 뭐도 많고 건물도 커. 이 세 가지에서의 딜레마가 온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이건데 실제로 1번. 근데 뭔가 마음이 혹하는 거는 보자마자 세 번째 거. 보자마자 이거는 와 내가 생각했던 건물이란 이런 거지. 맞아. 자랑도 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이거보단 그래도 건물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위치에 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이 위치에 요거 적어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번이랑 2번이 합쳐지거나 1번이랑 3번이 합쳐지거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쳐지는 일은 죽어다 깨나도 없어요. 네, 평생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모든 이상형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뭐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다 아시죠, 그거는? 네. 하여간 근데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구성. 자, 1번. 건물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쉽게 얘는 100평, 얘 150평 땅 크기로 100평, 150평, 2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 150평, 200평. 그렇죠?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건물이 얘가 제일 작고 좀 더 크고 더 크고겠죠. 자, 근데 이게 20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200억. 그러면 이 200억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땅값이랑 건축비잖아요. 땅값과 건축물의 값. 그렇죠? 여기서 땅값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겠어요? 1번. 1번이 제일 높겠죠. 건축물의 가격이 제일 높은 것. 3번. 그렇죠. 3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땅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간 거예요?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건물값은 감가상각. 얘가 물가 상승, 시세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높은 게 가격이 오르겠어요? 얘가 높은 게 가격이 오르겠어요? 비율상. 이게 10이라는 가격이라고 치면 얘가 7이고 3인 곳이 있고 5대 5인 곳이 있고 3, 7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 2, 3번처럼. 그렇죠? 그럼 7, 3이 가격 오르기는 제일 좋겠죠.
왜? 건물 내 가격은 뭐 2, 30년 가면 영에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미국에는 뭐 100년 넘은 건물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얘는 어쨌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혼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 건물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유지된다는 건 물가 상승하는데 그대로 유지라는 건 가격이 그대로라는 거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과 같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얘의 비율이 전체 금액에서 얘의 비율이 높은 곳을 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는 이 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1번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그걸 이제 인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보여지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주위에 자랑하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랑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안 가기 때문에. 네, 굳이 데려가야 돼요. 네, 굳이 데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부분 지방에 있는 건물이에요. 오늘도 지방에 있는 건물 뭐 매물을 보니까 뭐 수익률이 6%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강남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이상이기도 해요. 자, 수익률로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익률로 매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계속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수익률로 월 수익. 얘는 계속 매력이 없어요. 이거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4년이에요, 지금. 얘 5년 지나도 한 6%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수익률로 매력적일 거예요. 얘 가격 올랐을까요? 그래도 물가 상승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게 뭐 200억짜리라고 치면 뭐 한 220, 30억 됐다고 칠게요. 그렇죠? 그럼 월세도 좀 올라서 매력적인 6%의 수익률. 얘 지금 3%? 시간 지나도 뭐 그 뭐 2%, 3% 사이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얘도 올랐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200억에서 220, 30억이 아니라 5년 기준이라고 훨씬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선택의 순간에 얘는 수익률의 매력이 있고 얘는 수익률의 매력이 없는데 갖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얘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얘는 살 때 언제든지 매력적이지만 보유하는 동안의 매력이 별 볼 일이라는 거예요. 길게 보유할수록. 얘는 길게 보유할수록 매력이 점점 더 커지죠. 5년 전에도 얘는 수익률로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매력적이었고 지금도 매력적이에요. 사기에만. 보유하기에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야,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월세 상승하는 게 얘 월세 상승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에 매력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매력이 상승하냐를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시간이 가면서 매력이 증가한 뭐 골동품이나 뭐 아니면 뭐 아주 유명한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사기 쉬운 거는 모조품이잖아요. 얘가 모조품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극한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가치가 무조건 높은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자, 땅의 가치가 높다는 거는 교통이 좋다는 거고, 교통이 좋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된다는 거고, 유입된 사람들이 인근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는 거고, 소비 활동을 함으로써 인근의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상권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입지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지역에 큰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뒤에 먹자골목이 생기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요. 이 먹자골목이 확장되죠. 골목 안쪽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쪽에 뭐 가게들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상권이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앞쪽이 싫어서가 아니라 앞쪽이 비싸서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도 이제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높아지고, 그렇죠? 고소득자가 되면 여기서 소비가 또 늘어나겠죠. 물론 온라인 소비도 늘어날 거고 이 오프라인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도 조금씩 장사가 잘 되거나 물가 상승을 감안할 수 있는 월세 상승도 어느 정도 돼가겠죠. 자, 이게 이제 상권의 발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조금 더 큰 건물을 찾다 보면은 이런 편의시설보다는 주거형이 많은 주거 편의시설들, 뭐 마트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앞이나.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막 있어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앞에 먹자골목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장되는 거 보셨어요? 가게가 많이 바뀌는 거 본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의 상권은요, 골목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왜? 주변에서의 소비 활동이 그렇게 많이 막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집 주위에서 많이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마트 가서 쓰는 건 뻔하잖아요. 주위에서 외식하는 건 뻔하잖아요. 여기는 발달이 별로 안 돼요. 그쵸?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가격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작더라도 발달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상권이 발달되는데 이런 걸 다 몰라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사무 공간, 업무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주변 시설이 있을 때는 여기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적어도 이제 상업시설이나 사무시설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영향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자, 연봉이 높아진다고 해서 마트에서 살 걸 더 많이 사요? 집 주위에서 뭘 더 많이 사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소비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로 먹자골목이나 뭐나. 그리고 자,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건물값이 오르는 거랑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물값이 오른다는 거는 월세가 높아져서 건물값이 오르거나 내지는 시세가 올라서 건물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지는 시세가 그 월세 시세가 높아질 걸 예상돼서 높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값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지만 얘는 이제 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이 텀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소비를 더 해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주변이 뭐 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주거 지원 편의시설이 많은지 상업 사무 지원 편의시설이 많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100억이 있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땅의 가치가 비율상 더 높은 것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30억이든 100억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있던 상관없이 주변 편의시설들이 어떤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그런 편의시설들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로변이라도 내지는 대로변 안쪽이라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다 이제 사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옥의 특징들은 본인이 거기에 땅을 사서 짓거나 본인이 건물을 사서 직접 사용하려고 가는 거지 임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편의시설로 이 건물 내지는 그 블럭의 발전성이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이 이제 100억 이상 있으신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뭐 적어도 500억 내외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멀쩡한 거, 건물이 정말 크고 예쁘게 지어지고 새 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는 어차피 감가상각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특수한 모델 몇 개 빼고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우리가 차에 투자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이건 소비재잖아요. 쉽게 말하면. 특정 뭐 어떤 모델 말고는 건물도 이 건물 자체는 이게 소비재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땅값, 땅의 위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위치가 좋은 기준에서는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하죠. 멋있고 예쁘고 신경 써서 구조가 좋아지는 게 그건 비슷한 여건일 때는 그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지만 입지 자체가 차이 나는데 그거를 건물 때문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현금이 100억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떤 건물의 외관이나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빌딩 8법칙 중에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건물을 볼 때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